2019년 싱가포르 개발은행은 베트남이 향후 10년 안에 싱가포르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매체 투데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관세 부담을 피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공장이 늘어나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10년 안에 베트남 경제는 싱가포르보다 커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베트남 국내 총생산은 2240억 달러였고 이는 싱가포르 GDP의 69% 수준이었습니다. 베트남이 2010년 이후 매년 5.0에서 7.0%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매년 2.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은 2020년 GDP 2,7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나라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삼성과 LG,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자제품과 하이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아세안 국가 중 전자제품 수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빠른 최저임금 상승에도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30% 수준이었기에 노동비용 경쟁력도 상당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층 인구가 많은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싱가포르를 넘어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국뽕 자신감에 찬 베트남은 한국이 20년 만에 해낸 걸 베트남은 10년 만에 해냈다며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상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은 삼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며 야심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기업이 바로 2010년 설립된 빈그룹입니다. 빈그룹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리조트, 소매유통, 헬스케어, 교육, 농업, 기술 등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동남아에서 최고 재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주식 시가총액의 23%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10여년 만에 이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정경유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이런 기업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내에 좋은 땅을 먼저 다 선점해 부동산으로 많은 자본을 모았습니다. 베트남 정치인의 자녀들 중 부동산 쪽 임직원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본금을 소유한 빈그룹은 말 그대로 베트남의 국민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는 물론 휴대폰 사업에까지 진출하며 한국의 성장 동력을 노골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삼성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빈스마트로 많이 몰려들면서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19년 기준 베트남 시장 점유율 6%까지 차지하며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을 거의 앞질렀다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말 점유율이 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출시한 지 2달밖에 안 된 폰을 반값으로 할인했습니다. 또 빈그룹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 스마트폰을 지급하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스마트 TV까지 손을 댔지만 결국 올해 5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더 문제는 바로 빈페스트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도요타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현대차는 최근 베트남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자동차를 처음 만들겠다는 빈페스트는 시작부터 프리미엄 전략을 쓰기로 계획합니다. 기술력이 전무한 베트남은 독일에서 차체와 부품들을 모두 들여와 조립만 하는 형태로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현대차 1년 안에 뛰어넘겠다는 야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 차량답게 가격은 외제차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 차를 접한 사람들은 조립은 엉망이고 보급형 차량에도 못 미치는 성능이라며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 모를 고장이 잦다며 불편을 호소했고 사고로 인한 서비스 대응에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 된 차량의 수리비로 2,500만 원을 청구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대한 판매 실적은 바닥을 기었고 적자가 지속되자 빈그룹에서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빈그룹의 부동산, 리조트 쪽 재벌들은 이에 팔짝 뛰며 정부의 해결을 요청합니다.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다 보니 정부의 손을 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 역시 자체 해결 능력이 없자 일본에 손을 내밉니다. 일본은 베트남에서 한국에 뺏긴 1위 자리를 탈환하고자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가는 한국을 이기게 해주겠다며 프리미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일본의 도움으로 기술력 없이도 전기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기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겸
F1 대회를 베트남에서 열기로 계획합니다. 빈 그룹이 소유한 좋은 땅에 일본 기술진들이 몰려들어 F1 대회장을 완성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터졌을 때 한국인들은 입국을 금지하며 박대했지만 일본인들은 입국을 프리로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베트남 그랑프리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당국의 전면 봉쇄 조치로 인해 관광업은 물론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빈그룹의 2019년 9월까지 적재액이 1조 597억 동, 약 830억 원으로 직전해의 2730억 동, 약 141억 원에 비해 5배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용평가사 S&P는 빈그룹의 부채 총액이 2019년 130조 동을 넘어섰고 2020년에 155조 동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P는 빈그룹의 자동차 사업 진출에 대해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는 데다 사업 초기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빈그룹이 객관적 재무자료 제출을 거부해 신용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빈그룹의 재무 상태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베트남 당국의 봉쇄령이 장기화되며 나이키 등 베트남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난 9월 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나이키의 매드프렌드 최고 재무 책임자는 생산을 중단했다가 다시 열고 규모를 늘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 등 다른 인접 지역으로 이전해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신발 제조사인 크록스도 지난 9월 중순 베트남 일부 공장들을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역시 코로나 사태로 몇 달간 조업이 중단되거나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며 어려움을 겪자 타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의 강력한 봉쇄 조치로 제조 공장들의 노동력 이탈이 매우 크게 발생했으며 결국 3분기 베트남의 공식적인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17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분기별 GDP를 공표한 200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며 그만큼 이 기간에 주요 경제 지역에서의 봉쇄 조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9월의 성장률 역시 작년보다도 낮은 수치인 1.42%를 달성하게 됐고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생산지수도 감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연초 6.5% 대비 하향 설정하며 3.8에서 4.8% 사이에서 목표치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코로나 펀치 한 방의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말 베트남 정부는 뉴노멀 전환으로의 공식적인 선언을 발표했고 10월 1일부로 기존 봉쇄 조치에 대해 대폭적인 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완화 조치가 3분기에 타격받은 경제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쉽게 봤던 베트남이 큰 코 다친 모양새입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